명절 아침 떡국 냄새보다 먼저 퍼진 건 그 질문이었다. 형님은 얼마 넣으셨어요? 식탁 위에 놓인 봉투 2개. 하나는 두툼했고 하나는 얇았다. 큰 며느리 수진이 얇은 봉투를 손으로 슬쩍 눌렀다. 종이가 맥없이 눌렸다. 작은 며느리 지영이 두툼한 봉투를 들어 올렸다. 묵직한 무게가 손끝에 전해졌다. 저희는 100만 원 넣었는데요. 형님은요? 정적이 흘렀다. 국물 끓는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10만 원이요. 그 순간 80살 어머니 강무희는 깨달았다. 명절마다 받는 건 용돈이 아니라 자식들 사이에 전쟁 선포장이었다는 걸. 10배. 숫자 하나가 이 집안을 둘로 쪼갰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여는 힘입니다. 명절의 상처를 가진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수진이 봉투를 천천히 접으며 말했다. 우리도 형편껏 한 건데요. 목소리가 떨렸다. 변명처럼 들렸지만 사실이기도 했다. 지영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형편껏이요? 형님, 남편 연봉 우리보다 높다고 들었는데. 연봉이 높다고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애들 키우는데 학원비만 월 100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 방어막이 쳐졌다. 그래도 어머님께 드리는 건 좀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나요? 지영의 말끝이 날카로웠다. 정확히 급소를 찌르는 말투였다. 강무희는 두 며느리 사이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입맛이 사라졌다. 떡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목구멍이 메말랐다. 10만 원엔 미안함이, 100만 원엔 자부심이 묻어 있구나. 둘 다 돈이었다. 그런데 둘 다 칼날처럼 날이 서 있었다. 어머니, 국 식기 전에 드세요. 큰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돌리려 했다. 맞아요, 어머니. 오늘은 명절인데 좋은 이야기만 해요. 작은아들도 거들었지만 이미 공기는 차가워진 뒤였다. 강무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떡 한 점을 입에 넣었다. 씹히지 않았다. 떡이 아니라 숫자를 씹는 기분이었다. 수진이 냅킨으로 입술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저희도 내년엔 더 잘 챙길게요. 올해는 정말 형편이. 아니다. 강무희가 짧게 끊었다. 금액은 상관없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 말에 지영이 젓가락을 놓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마음이요, 마음도 형편에 따라 달라지나 봐요. 강무희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다. 하지만 귀는 다 들었고 가슴은 이미 쓰렸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할 때 수진이 강무희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저희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작은 집이 100만 원 넣었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 잘못한 거 아니다. 강무희는 설거지 물을 틀며 대답했다. 근데 왜 동생네는 저렇게 자랑을 하는 건지.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강무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물소리가 대신 대답을 채웠다. 철썩, 철썩. 그날 밤 강무희는 봉투 2개를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다. 숫자가 클수록 마음은 작아지는구나. 서랍을 닫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다. 다음 화 예고 동서는 이번에 얼마? 주방 문틈으로 새어나온 속삭임. 명절 음식보다 뜨거운 건 며느리들의 자존심 전쟁이었다.
전을 부치는 소리가 지글지글 울렸다. 기름이 튀고 뒤집개가 철썩 붙었다 떨어졌다. 주방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 문틈 사이로 말들이 기어 나왔다. 동서, 이번엔 얼마 넣었어요? 지영의 목소리였다. 가볍게 던진 질문처럼 들렸지만 끝에 갈고리가 달려 있었다. 형님은요? 수진이 되받아쳤다. 대답 대신 질문으로 방패를 쳤다. 우리, 솔직히 말하면 100만 원이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용돈이 넉넉하셔야 마음 편하실 것 같아서요. 지영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은근한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수진이 뒤집개를 3개 내려놓았다. 철컥. 우린 10만 원 넣었어요. 솔직히 요즘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형편이 그래요.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이 우리 용돈 비교하시면 어떡해요? 지영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비교? 어머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수진이 방어했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다. 그럼 형님은 왜 우리 금액 물어봤어요? 비교 안 하려고요? 지영이 정확히 찔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기름 튀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안해요. 그냥 우리도 좀 부담됐어요. 작은 집이 워낙 잘 사니까 우리가 초라해 보일까봐. 형님네도 맞벌이잖아요. 초라할 건 뭐가 있어요. 지영의 말엔 위로가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비수 같은 구석도 있었다. 그때 강무희가 부엌 문을 슬며시 열었다. 전 다 됐니? 두 며느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아, 어머님. 거의 다 됐어요. 수진이 황급히 웃으며 대답했다. 강무희는 그들의 표정을 읽었다. 당황, 미안함, 그리고 살짝 어색함. 다 들었구나.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다. 수고한다. 천천히 해라. 강무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하늘이 회색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다. 10만 원, 100만 원. 숫자가 다르면 마음도 다른가? 아니, 마음이 다르니까 숫자가 달라진 건가? 잠시 후 두 며느리가 전을 담은 접시를 들고 나왔다. 어머님 드세요.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강무희는 전 한 조각을 집으며 물었다. 둘이 사이좋게 만들었니? 네, 어머님. 같이 했어요. 지영이 밝게 대답했다. 그래, 그럼 됐다. 하지만 강무희는 알고 있었다. 같이 만든 전이 같은 마음으로 만든 전은 아니라는 걸. 그날 저녁 강무희는 서랍을 열어 봉투 2개를 다시 꺼내봤다. 두께가 달랐고 온기도 달랐다. 두꺼운 봉투엔 여유가, 얇은 봉투엔 억울함이 스며 있었다. 돈은 숫자지만 사람은 감정이구나. 그리고 감정은 때로 숫자보다 무거웠다. 강무희는 봉투를 도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내일 아침까지 이 무게를 견뎌야 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흔들리는 건 나무만이 아니었다. 다음화 예고 어머니, 집 매매는 어떻게 되셨어요? 큰아들의 전화 속에 숨겨진 진짜 질문. 차액 나오면 제게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명절이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집 매매 어떻게 되셨어요? 강무희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수도꼭지를 잠갔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남았다. 천천히 보고 있다.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시세가 오르는 추세라서 지금 팔면 차액이 꽤 나올 거예요. 차액. 그 단어에 강무희의 손이 멈췄다. 내가 왜 그런 걸 신경 쓰니? 아니,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집이 크잖아요. 작은 데로 옮기시면 관리도 편하시고. 말은 부드러웠지만 강무희는 느꼈다. 말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그래, 알았다. 생각해 볼게. 어머니, 그리고요. 큰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집 팔고 나서 차액 나오면 제가 잠깐만 쓸 수 있을까요? 사업 준비 중인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금방 갚을게요. 강무희는 핸드폰을 귀에서 살짝 떼었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셨다. 성철이는 알고 있니? 아니요. 아직은 괜히 신경 쓸까 봐요. 어머니, 형편상 제가 좀 급해서 그래요. 동생은 잘 벌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강무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어머니,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아직 결정 안 했다. 전화를 끊고 강무희는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따뜻했지만 가슴속은 차가웠다. 집을 팔면 차액이 생긴다. 차액이 생기면 아이들이 눈독 들인다. 눈독을 들이면 나는 현금 인출기가 된다. 강무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저녁 큰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집 매매건 도련님한텐 당분간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예민해 보이더라고요. 비밀. 배려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비밀. 강무희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다. 대신 서랍을 열어 작은 수첩을 꺼냈다. 메모 1번 집 내 삶을 덜어내는 연습인가? 아이들 계산기에 오르는 숫자인가? 잠시 후 작은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어머니, 형이 요즘 뭐해요? 왜? 아니, 그냥요. 어머니한테 돈 얘기 같은 거 안 했죠? 강무희는 한숨을 삼켰다. 성철아, 너도 궁금한 게 그거니? 아니에요. 그냥 형이 요즘 사업 어쩌고 하길래 혹시 어머니한테 손 벌리나 싶어서요. 내 형 일은 내 형이 알아서 한다. 근데 어머니, 만약에 형한테 돈 빌려주시면 저도 좀. 강무희는 전화를 끊었다. 처음으로 아들 전화를 먼저 끊었다. 핸드폰 화면이 꺼졌다. 검은 화면에 강무희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두 아들 모두 어머니가 아니라 돈을 보고 있구나. 그날 밤 강무희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매물 등록 취소해 주세요. 네. 어르신, 요즘 시세 좋은데요. 괜찮습니다. 이 집에서 조금 더 살 겁니다. 전화를 끊고 강무희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29평? 넓다고 생각했던 이 집이 오늘은 딱 맞는 크기로 느껴졌다. 혼자 살기에 넓은 게 아니라 아이들 욕심을 피하기엔 딱 맞는 크기였다. 다음화 예고 명절 전날 밤 큰며느리가 가방을 꾸린다. 어머님,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쉬세요. 친절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계산. 명절 전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다. 예상보다 하루 일찍 도착한 큰아들 내외였다. 어머니, 내일 바쁘실 것 같아서 오늘 미리 왔어요.
큰 며느리 수진이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방에서 꺼냈다. 준비가 철저했다. 오늘은 어머님 푹 쉬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강무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지나친 친절은 때로 불편했다. 큰아들이 공구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다. 어머니, 변기 물 안 내려간다고 하셨죠? 제가 고쳐드릴게요. 괜찮다. 그냥 써도 돼. 아니에요, 해드려야죠. 강무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다. 부지런했다. 그런데 그 부지런함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빛이 보였다. 점심을 먹으며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집 매매건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안 팔기로 했다.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다. 네. 왜요? 더 살고 싶어서. 큰 며느리가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님, 혼자 계시기엔 관리가 힘드실 텐데요. 작은 데로 옮기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불편하지 않다. 그래도 나이 드시면 계단도 힘드시고. 강무희가 수진의 말을 끊었다. 내가 힘들면 내가 결정한다. 내가 힘든 게 아니잖니. 정적이 흘렀다. 큰아들이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돌렸다.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결정이 중요하죠. 근데 혹시 나중에라도 파시게 되면 차액 좀 제가 잠깐만 써도 될까요? 안 된다. 어머니, 저 지금 정말 급해요. 사업 시작하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그건 내 문제다. 내 집 판 돈은 내가 쓸 거다. 큰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저희 진짜 금방 갚을게요. 그리고 사실 도련님 쪽은 형편이 괜찮잖아요. 공평하게 하려면 저희 쪽을 좀 더 도와주셔야. 공평? 강무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공평은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공평이라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내 집을, 내 노후를 너희 계산기에 올려놓고 있다. 큰아들이 당황하며 말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오해가 아니다. 강무희가 일어섰다. 성철이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지? 큰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동생 신경 안 쓰이게 하려고. 비밀은 배려가 아니다. 비밀은 뒤통수다. 강무희는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내일 성철이 오면 다 얘기할 거다. 비밀 같은 건 이 집에 없다. 문이 닫혔다. 거실에 남은 큰아들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러려고 하루 일찍 온 건 아닌데.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내일 동생 오면 진짜 난리 나겠네. 그날 밤 강무희는 서랍을 열어 수첩에 적었다. 메모 2번 친절 조건 없는 친절인가? 대가를 바라는 투자인가? 메모 3번 비밀 누구를 위한 비밀인가? 시계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밤을 걸어갔다. 내일이면 모든 게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다음 화 예고 형님은 10만 원이요. 저희는 100만 원 넣었어요. 명절 식탁 위에서 터진 숫자 전쟁. 10배 차이가 효도 차이예요? 명절 아침. 작은 아들 내외가 도착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공기가 달라졌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형님, 일찍 오셨네요. 지영이 웃으며 인사했지만 목소리엔 가시가 돋아 있었다. 동생, 잘 지냈어?
수진이 억지로 웃었지만 입꼬리가 떨렸다. 강무희는 두 며느리 사이에서 조용히 식탁을 차렸다. 떡국, 전, 나물. 음식은 풍성했지만 분위기는 텅 비어 있었다. 식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작은 며느리 지영이 봉투를 꺼냈다. 어머님, 약소하지만 받으세요. 강무희는 고개만 끄덕였다. 나중에 보마. 큰 며느리 수진도 봉투를 꺼냈다. 저희도 준비했어요. 두 봉투가 식탁 위에 나란히 놓였다. 하나는 두툼했고 하나는 얇았다. 지영이 젓가락을 들다 말고 물었다. 형님은 얼마 넣으셨어요? 수진의 손이 멈췄다. 10만 원이요. 저희는 100만 원 드렸어요. 정적? 국물 끓는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다. 작은 아들이 피식 웃었다. 10배 차이네. 그럼 효도도 10배 차이인 거야? 큰아들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우리 형편 몰라줘서 그래. 애들 키우는데 학원비만 올 100이야. 형님네도 맞벌이잖아요. 연봉 합치면 우리보다 높을걸요? 지영이 차분하게 쏘아붙였다.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기본은 서열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형님. 강무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만해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큰아들이 끼어들었다. 동생, 너네는 돈이 많으니까 좋겠다. 어머니 집까지 노리지 않아도 되니까. 작은 아들이 눈을 부릅떴다. 뭐? 집? 큰 며느리가 황급히 말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형, 어머니 집 매매건 알고 있었어? 큰아들이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한테 차액 빌리려고 했지? 정적이 흘렀다. 작은 아들이 웃었다. 그래서 나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구나. 형님 네끼리 먼저 챙기려고. 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강무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들 입 닥쳐라. 모두의 시선이 강무희에게 쏠렸다. 강무희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봉투 2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탁탁 각자 앞에 봉투를 내려놓았다. 이거 돌려준다. 어머니, 이건 돈이다. 마음이 아니다. 강무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10만 원 넣고도 미안해하는 마음. 100만 원 넣고도 자랑하는 마음. 둘 다 나한테는 칼날이었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는 정말 최선을. 최선은 숫자가 아니다. 강무희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최선은 비교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지영을 향해 말했다. 최선은 자랑하지 않는 거다. 두 며느리 모두 고개를 숙였다. 강무희는 두 아들을 바라봤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나는 너희 사업 자금이 아니다. 나는 너희 경쟁 심판도 아니다. 큰아들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은 없다. 강무희가 현관을 가리켰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다들 나가라. 어머니, 명절마다 숫자로 나를 재는 자리는 이제 없다. 작은 아들이 애써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래도 명절인데. 명절이라서 더 못 참겠다. 강무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내년 명절엔 모이지 마라. 돈 들고 오면 문 안 연다. 말로 먼저 오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네 사람 모두 얼어붙었다. 강무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오늘 나를 지킨다.
너희가 나를 현금 인출기로 본 순간 나도 너희를 거리로 본다. 현관문이 열렸다. 한 명씩 집을 나섰다.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강무희는 혼자 남은 거실에 섰다. 고요했다. 처음으로 명절이 조용했다. 다음 화 예고 1년 후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문 앞에 선 아들, 손에는 봉투가 없었다. 어머니, 밥 먹으러 왔어요. 문이 닫힌 뒤 강무희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완전한 침묵. 강무희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아직 음식이 남아 있었다. 떡국 그릇에서 김이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혼자 먹는 명절 음식. 처음이었다. 숟가락을 들었다. 떡 한 점을 입에 넣었다. 씹었다. 맛있네. 이상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편할 줄은 몰랐다. 비교하는 눈빛도 없고, 재는 말투도 없고, 숨기는 속삭임도 없었다. 그저 밥이었다. 그리고 그 밥이 오늘따라 따뜻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다. 철썩, 철썩. 그릇을 닦으며 강무희는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건가?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너무 냉정했나? 아니면 이제야 정상인가? 손이 멈췄다. 거실 창문 너머로 겨울 하늘이 보였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경계를 긋는 게 나았다. 강무희는 그릇을 선반에 올려놓았다.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다. 큰아들이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강무희는 답장을 천천히 적었다. 지금은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작은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역시 받지 않았다. 문자. 어머니, 형이 잘못한 건 맞지만 저까지 쫓아내실 건 아니잖아요. 강무희는 한숨을 쉬며 답했다. 너도 마찬가지다. 형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봐라.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밤이 깊었다. 강무희는 서랍을 열어 수첩을 꺼냈다. 메모 4번 경계 나를 지키는 선. 메모 5번 거리 사랑을 지키는 간격. 메모 6번 침묵대로 최고의 대화. 수첩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걸어갔다. 오늘 나는 나를 지켰다. 그 생각만으로도 잠이 왔다. 다음 화 예고. 사계절이 지나고 또 다른 명절이 왔다. 이번엔 초인종 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어머니 밥 먹으러 왔어요. 1년 후. 명절 아침 강무희는 혼자 떡국을 끓였다. 파를 송송 썰고 국물을 보글보글 끓이며 생각했다. 올해도 혼자구나. 섭섭하지 않았다. 지난 1년 혼자 사는 법을 배웠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웃고, 혼자 울었다. 외롭지 않았냐고? 외로웠다. 하지만 외로움은 상처보다 나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강무희는 국불불을 줄이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었다. 작은 아들이 서 있었다. 빈손이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작았다.
강무희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밥 먹으러 왔어요. 작은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봉투는요? 안 가져왔어요. 어머니가 받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강무희는 잠시 침묵했다. 주희 엄마는 집에서 애들 보고 있어요. 저 혼자 왔어요. 강무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와라. 작은 아들이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은요? 아직 안 왔다. 거실로 들어선 작은 아들은 식탁을 보며 멈칫했다. 어머니 혼자 준비하셨어요? 응. 혼자 먹으려고. 죄송해요. 됐다. 앉아라. 강무희는 떡국 그릇을 하나 더 꺼냈다. 국물을 담고 팔을 올렸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한참을 먹다가 작은 아들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지난 1년 많이 생각했어요. 강무희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형한테 화났던 것도 사실은 제 욕심이었어요. 어머니 돈이 형한테 가는 게 억울해서. 알고 있다. 어머니가 저희를 내보낸 날 집에 가는 길에 주희랑 싸웠어요. 작은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근데 싸우다 보니까 제 말이 전부 돈 얘기더라고요. 어머니 걱정은 한마디도 안 하고. 강무희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효도한 게 아니라 그냥 투자한 거였구나. 투자했으니까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형보다 더 많이. 작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강무희는 물컵을 집어들었다. 천천히 물을 마셨다. 사과는 받았다. 근데 용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라. 작은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거다. 강무희가 웃었다. 너 오늘 빈손으로 왔잖니. 그게 시작이다. 작은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앞으로도 빈손으로 와라. 그냥 밥 먹으러. 그냥 얼굴 보러. 네, 어머니. 그렇게 1년쯤 하면 그때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작은 아들이 눈물을 닦았다.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강무희가 일어나 문을 열었다. 큰아들이 서 있었다. 역시 빈손이었다. 어머니, 들어와라. 큰아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아들과 눈이 마주쳤다. 둘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무희는 떡국 그릇을 하나 더 꺼냈다. 둘 다 앉아라.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봉투는 없었다. 숫자도 없었다. 비교도 자랑도 없었다. 그저 떡국만 있었다. 강무희가 먼저 말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큰아들이 대답했다. 애들 키우느라 바빠요. 큰애가 요즘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어릴 때 내가 그랬다. 정말요? 응. 고집 세서 혼났지. 작은 아들이 웃었다. 형은 지금도 고집 세잖아요. 너도 만만찮아. 강무희가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고집 센 건 나한테 물려받은 거다. 세 사람이 동시에 웃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다. 식사를 마치고 큰아들이 설거지를 자청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작은 아들이 뒤따라 일어섰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강무희는 소파에 앉아
두 아들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큰아들이 그릇을 씻으면 작은 아들이 물기를 닦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은 부지런히 움직였다. 이게 맞는 거구나. 강무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돈이 아니라 시간, 숫자가 아니라 마음, 봉투가 아니라 발걸음. 설거지를 마친 두 아들이 거실로 돌아왔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가라.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작은 아들이 물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그냥 안부 여쭈러요. 강무희가 웃었다. 오너라. 밥은 해놓을게. 큰아들도 덧붙였다. 저도 갈게요. 애들도 데리고요. 그래, 다 데리고 와라. 문이 닫혔다. 강무희는 다시 혼자 남은 거실에 섰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고요했지만 따뜻했다. 빈손으로 온 아들들이 빈말 아닌 약속을 남기고 갔다. 강무희는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살며시 들어왔다. 1년이 걸렸지만 이제 시작이구나. 서랍을 열어 수첩 마지막 장에 적었다. 메모 7번 용서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메모 8번 효도 봉투가 아니라 발걸음으로. 메모 9번 가족 숫자가 아니라 온기로. 수첩을 덮고 강무희는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 알림이 울렸다. 작은 아들의 문자였다. 어머니, 집 잘 도착했어요. 오늘 밥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이어서 큰아들의 문자.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곧 데리고 갈게요. 강무희는 답장을 보냈다. 그래, 기다릴게. 조심히 와라. 핸드폰을 내려놓고 강무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봄이 왔구나. 강무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봉투 없는 명절이, 숫자 없는 사랑이, 비교 없는 가족이 드디어 시작됐다.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당신의 명절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